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무슐랭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년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전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아파트에 포커스를 둬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정확히 서울 아파트의 시세 추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락론의 주장, 반대되는 상승론의 주장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신고 가능한 06년부터 최근인 18년도까지 대상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기준으로 살펴보기 위해 03년부터 06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 신고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08년도에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세계의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08년부터 12년도까지는 하락 또는 약보합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곡 레슬 같은 경우에도 08년도에는 13억 5천 정도로 실거래가 이루어졌지만 12년도에는 10억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강남 볼페라 이루어진 역삼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08년도에는 5억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06년도에 7억 5천이었던 거에 비하면 거의 2억 5천 정도 하락하게 되고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 규제 완화를 통해 14년도부터 경기가 반등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각종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등 초반 부작용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8년도까지의 60% 이상의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기간에 큰 폭등을 겪고 나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거품론에 휩싸이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단기간의 큰 폭등 후에 조정, 각종 규제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폭등을 이어가서 당분간의 조정 후에 다시 더 큰 폭등을 할 것이냐에 상반된 주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료를 통해서 과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론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론의 근거로는 첫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도 하락 또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서울 아파트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12년도에 보시면 서울시 인구가 44만 2천 명에서 3.6%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서울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출산율도 보시면 15년도에 전국적으로 43만 8천 명에서 35만 8천 명으로 하락하게 되고 서울시도 8만 3천 명에서 6만 5천 명으로 무려 20%가 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출산율 감소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이러한 급격한 노령화는 15년도에 보시면 40에서 4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런 인구 구조에서 65년도에는 75에서 84세분이 가장 높은 이러한 인구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로 되면서 결국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표 1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밀집주의는 78년도에 7.2%에서 13년도에는 12.8%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이에 노령화 공과를 베풀어시면 노령화가 될수록 결국 빈집은 높아진다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론자들의 근거로는 강력한 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로는 아파트 공급 부족, 주택담보대출, 마지막으로는 갭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 가지 문제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엄청난 폭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등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8회 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의 반대급부로 일시적 급매가 이루어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잠기게 되면서 18년도에는 유사없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13 대책으로 임대주택자들의 세제를 대폭 축소해서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계속 임대 사업을 내서 주택을 늘리고 매물이 잠기게 하는 거를 막으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보유세를 인상을 해서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게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들 수가 있습니다. 8회 대책으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60%까지 대출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40%로 낮춰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9.13 대책으로는 2주택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9.13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대출 실제로도 못하고 있고 집을 구매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9.13 대책에는 2주택자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의 공적 보증을 금지합니다. 이게 왜 갭투자와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높아야 됩니다. 전세가가 높아야 되는데 이런 전세자금 대출의 공적 보증을 금지하면서 전세를 안정화시키고 무리한 갭투자를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의 이 세 가지를 막기 위해서 8.2 대책의 부작용을 막고 9.13 대책이 더욱더 강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고 일단은 조정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인구 감소, 일본처럼 고령화에 따른 빈집의 증가, 마지막으로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다음 시간은 상승론의 주장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접근해야 될지 한번 거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